그럼 지난 1부에 이어서 2부에 바이든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볼 적에는 먼저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실익과 명분이 없이는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항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는 뭐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한데요. 대부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우크라이나 최남부에 있는 오데사 항구까지 점령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점령해서 서부와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 친러 정권을 세우고 오데사 항구를 점령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가 돼버리죠. 그래서 러시아 해군이 흑해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 그것이 전략적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현재 미국과 EU가 시행하고 있는 경제 제재의 효과도 굉장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러시아가 당장 내일 그 경제적으로 붕괴될 것처럼 보고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전쟁 직후에 치솟았던 루블화, 러시아 루블화의 환율도 정상화가 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다들 전 세계가 이제 겁이 나니까 달러 강세가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달러보다 더 강세를 보이는 화폐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가 러시아의 루블화하고 브라질의 레알화라 그러죠. 우리나라 원화도 굉장히 약세를 보여서 환율이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면은 지난달 러시아는 경상수지가 흑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달 동안 계속 지금 무역수지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거꾸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경제 제재를 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은 난리도 아니죠. 특히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즉 석유, 가스, 석탄을 확보하려고 그냥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석유를, 그러니까 원유를 전면 수입 금지하자. 그러니까 일부 나라는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국민 다 얼어 죽으란 얘기냐? 해가지고 그것도 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고, 미국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휘발유 값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경제 제재를 받는 나라는 멀쩡한데 그들 발표에 의하면은, 근데 경제 제재를 하는 나라들이 춥게 지내는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로 이제 미국이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내진 제블린을 가지고 마치 러시아군 탱크를 전부 다 파괴시킨 걸로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무슨 미사일을 왜 개발합니까? 전부 다 제블린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우리나라도 미사일 왜 개발합니까? 그냥 제블린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전쟁은 그렇지가 않죠. 자, 미국과 유럽이 무기 지원을, 특히 이제 얼마 전에는 미국이 한 330억 달러치의 무기를 제공할 걸로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미국과 유럽이 제공하는 무기가 과연 그거를 우크라이나군이 획득했을 적에 과연 러시아군 전력에 맞설 수 있는 무기인가? 최첨단 무기를 줘야지 맞설 수가 있죠. 오래된 탱크 주면 뭐합니까? 비행기 지원해달라 그러니까 B-29, 그거 한 30년, 40년 된 거 아닙니까? 그거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연 맞설 수 있는 무기를 주는 거냐? 최첨단 무기는 안 주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심지어는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 중에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155mm 포를 줬다. 그런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창고에 있던 것도 아니고 고철로 폐기 처분하기 직전 거를 갖다 준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제공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군 전선에 제대로 공급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폴란드를 통해서 기차로 수송해 옵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횡단해 가지고 동부 전선까지 그걸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러시아군이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무기들이 파괴가 됐습니다. 예. 그 남부로 보낸다. 기차로 보내거나 또는 수송 차량으로 보내면 러시아군이 그걸 파괴를 하죠. 그래서 제대로 공급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심지어는 무기를 보내줬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무기가 중동 반군들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해인지는 모르지만은 무기 보내줬더니 젤렌스키가 그거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어서 돈 벌고 있다.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기를 보내줘도 그거를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할 능력이 있는가? 무기만 보내주면 뭐합니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 남성들 신병훈련소에 가면은 자기 이제 개인 화기, 소총, 뭐 K1, K2 소총, 저는 M16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거 사용하는 거 그거야 쉽죠. 그렇지만은 탱크라던가 또는 대공 미사일이라던가 그런 거 운용할 능력을 습득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 자동차 샀다고 무조건 자동차 몰고 나가지도 못할 뿐더러 자동차 면허증 따도 시내에 나가기가 힘든 거죠.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폴더폰 쓰다가 그 스마트폰으로 바꾸면은 굉장히 그거 사용하는데 힘들잖아요. 예, 저는 뭐 아직도 그 기능을, 스마트폰 기능을 뭐 그렇게 몇 가지밖에 젊은 애들에 비하면은 정말 한 10분의 1도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에서 무기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그 효과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러시아군은 뭐 곧 그 항복하고 러시아군은 전부 다 철수할 것 같고 탱크 다 무너지고 그 비행기도 다 격추되고 뭐 그런 인상을 우리한테 주고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4분의 1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침공하긴 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이제 지원해 주면서 계속 하라고 하느냐. 그런 미국의 의도는 뭐냐. 뭐 간단하죠.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국력을 쇄진시킨다. 이제 그게 목적이죠. 약화시키겠다. 그런데 이 목표가 과연 전략적인 타당성이 있냐? 이걸 꼭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 이거죠. 물론 푸틴은 악마화시키고 뭐 푸틴에 대한 인상은 우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한 러시아가 미국한테 어떤 위협을 해왔냐 이겁니다. 안 했죠. 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중립지대로 남아 있고 그게 나토에만 가입 안 한다면은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침공할 의사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럼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국력을 쇄진시킨다. 이게 전략적 타당성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그렇다면 뭐냐? 이건 앵글로색슨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반러시아 감정, 예. 또는 소련 시대의 반공주의, 이거의 발현이라고 밖에는 없습니다. 뭐 개인으로 보면 일종의 사감이죠. 그래서 보면은 물론 뭐 미국의 입장에 다 동조하는 것 같지만은 제일 설치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이죠.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이 전쟁을 무마하려고 종전시키려고 마크롱 대통령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바탕으로 전쟁을 지속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국민만 희생이 되고 미국 국민, 무기 지원해주면 미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지원해 주는 거죠. 미국 국민의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우방이 이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그 쿼드의 일원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국가란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말 안 듣죠. 러시아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러시아로부터 싸게 원유를 수입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도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고 결국은 러시아, 중국, 인도가 반미국 전선을 형성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예. 이건 참 정말 그 세계 전략에서 굉장히 미국이 잘못한 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 가장 친미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미국 말을 안 듣죠. 미국이 야 원유 좀 증산해라. 원유값 안정을 위해서. 근데 전혀 말 듣지 않고 그거를 요청하려고 바이든이 사우디 왕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국제 정치가들은 어떻게 예상하냐면 전쟁 끝나고 나서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확 떨어지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 아시다시피 원유 등 원재재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밀의 의존도가 높은 중동 국가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식량난으로 지금 고생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요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는 하여튼 복잡한 네트워크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그 복잡계죠. 거기서 회로 하나만 끊어져도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하면은 그곳 여성들은 금발이 많고 미인이다. 그 정도 인상이 있었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식량난을 겪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또 비료 수출, 또 비료 원료 수출도 이제 중단되니까 결국은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복잡계 얘기 말씀드리면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메모리칩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전 세계 그 공장의 반 정도는 가동을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반도체가 모자라 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수급이 불안정해서 생산에 차질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은 그런 그 후속 역량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중국이 그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를 계속하고 하면서 물동이 막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탈세계화, 전쟁이 끝나면 이제 탈세계화가 이제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브렉시트가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되면서 이제 탈세계화가 시작이 됐구나.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게 가속화된다 이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0년 넘게 세계화에 편승해서 경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탈세계화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고민을 뭐 제 개인 나름대로 해왔는데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그 속도가 빨라지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EU 자체도 사실 이제 분열되고 이제 갈등이 심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뭐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면적으로 수입을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수입을 중단하자. 그랬더니 반발하잖아요. 예, 벌써 이제 거기서 분열이 보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서유럽 국가들하고 구소련의 위성 국가들이었던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사이가 안 좋았고, 그리고 부자인 서유럽 국가하고 가난한 남유럽, 그러니까 그리스, 뭐 스페인, 포르투갈 그런 나라들하고도 뭐 갈등이 좀 있었고, 거기다 이제 북유럽,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뜨악하게 좀
보고 있어서 이제 뭐 어떤 방관하듯이 보고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독일이 주도한 난민 정책 때문에 또 불만이 있었고 이게 이제 터져 나오는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런 분열이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3부에 계속하겠습니다.